안녕하세요. 윤인식 작가님의 당신을 위한 의자 하나 22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뭐 할 거고? 대학 1학년 겨울방학 때 아들이 할 말이 있다고 한다. 매달 용돈을 3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수 있느냐고 묻는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고 되물으니 공부에 전념하고 싶다고 한다. 우리 아이들 3남매 모두 스스로 벌어서 대학원과 대학을 마치고 아들만 아직 학생 신분이. 공부해서 뭐 할 거냐고 또 물었다. 성공하고 싶다고 한다. 성공하면 뭐 할 거냐고 또 물었다. 돈 많이 벌어서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사 먹고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사고 싶은 것 돈 구애받지 않고 사고 싶다고 했다. 그래서 말했다. 너의 성공은 오로지 너만을 위한 성공이구나. 너라는 존재가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기여의 의지는 찾아볼 수 없구나. 아쉽게도 나는 너의 이기적 성공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경제적 지원을 거절했다. 사실 월 30만원씩 줄 능력이 없기에 거절할 명분을 찾았는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아들은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다. 이제 6개월이 지난 지금 해외여행을 4번이나 다녀오고 서울을 비롯한 국내 여행도 자기가 번 돈으로 다니고 있다. 내가 아시아 버드 페어 참가차 대만에 갈 때 여행 경비로 20만원을 지원해 주기도 했다. 이제 그동안 모은 돈으로 영어학원에 다닐 거라고 한다. 군대를 카투사로 지원하기로 결심하고 영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아들이 내게 자주 하는 말이 있다. 내가 알아서 한다. 주체적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뜻으로 읽는다.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이제 약 1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성공해서 뭐 할 거고? 두 번째 이야기. 이직을 고민하는 딸에게. 좀 더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이직을 결심한 딸에게 다니던 직장의 원장님이 사표를 제고해달라며 온정이 호소하는 바람에 딸이 고민에 빠졌다. 어쩌면 좋으냐고 전화가 왔다. 당장 마땅히 해줄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래서 아침 명상을 끝내고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명상 후 정리된 생각을 문자로 보냈다. 사랑하는 딸아, 어떤 걸 선택하기 위한 결단은 참 많은 번뇌를 가져오게 마련이란다. 그 번뇌를 귀찮아하며 충분한 생각 없이 내리는 결정에는 후회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단다. 아빠는 직장에 관련된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나이에 따라 고려해야 할 조건이 다르다고 본다. 20, 30대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선택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될까? 내가 변화를 기꺼이 수용하지 않으면 장차 어떤 결과를 얻게 될까? 내가 우선 고려해야 할 사항이 수입인가 전문성의 강화인가? 훌륭한 질문을 통해 얻어진 결론은 어떠한 결과를 얻는지에 관계없이 그 과정만으로도 장차 너의 성장의 자양분이 된단다. 오늘 성숙한 결단을 기대한다. 딸이 답이 보내왔다. 이기려면 압도적으로 이겨라. 이기려면 배워야 하고 공부해야 함을 알아차립니다. 나는 승리하기 위해 성장의 길을 택하렵니다. 꿈의 실현에 책임져라. 책임지기 위한 행동은 역시나 공부이기에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 잡아봅니다. 공부하기 위해 선택했던 행동이었고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줘서 고마워요, 아빠. 사실 어제 그 시간만 흔들렸고 이후 내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나 봐요. 이제 이직에 대한 결심이 확고한 듯 보이네요. 이번 선택이 나의 30대의 출발에 새로운 변의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딸은 이직을 결정했고 새로운 직장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으며 경영진과 학부모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행복감을 느끼며
성장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며 나도 행복한 미소를 지어본다. 코칭처럼 스스로 내린 답은 의심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야기. 내 아들은 이웃집 아들. 에피소드 1. 아들이 중2 때 내가 근무하던 영어학원에 다녔다. 아들은 매번 단어 시험에 불합격하여 정규 수업 후 재시험을 쳐야 했다. 나는 내심 자존심이 상했다. 다른 선생님들 앞에서 체면을 구긴 느낌이었다. 아들을 불러 타이르기도 하고 경고를 주기도 여러 번. 마침내 나의 분노가 폭발해버렸다. 상담실로 데리고 들어가 가지고 있던 책으로 머리를 마구 때리기 시작했다. 단어시험 불합격은 성실성의 부족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럴 거면 학원을 때려치우라고 소리쳤다. 순간 아들의 무릎 높이의 상담 테이블을 걷어차고 싶은 충동이 솟구쳤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걸 발로 차버리면 아들의 정강이가 부러졌겠구나. 자칫하면 아들을 병실을 만들 뻔했구나. 소름이 쫙 끼쳤다. 즉시 야단치는 것을 멈추었다. 에피소드 2. 그날 이후로 다시는 아들에게 손찌검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런데도 아들은 여전히 단어에 불통하고 공부에 성실함을 보이지 않았다. 방법을 바꾸었다. 단어 시험에 불통한 날은 벌칙으로 새벽 1시에 아들을 데리고 태화강을 한 바퀴 돌았다. 그러자면 약 2시간 30분이 소요됐다. 힘들면 고쳐지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여전히 아들은 불합격을 반복했다. 하루는 절반 정도 걷던 중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소연한다. 급기야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왔다. 20살이 되어 아들이 고백하기를 꾀병이었다고 한단다. 우리는 걷는 내내 아무 말이 없었다. 아니, 나는 무수히 대화를 시도했지만 아들은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이후로 내가 집에 있으면 아들은 나와 눈을 마주치기도 거부하고 자기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 사이는 점점 냉랭해져 가기만 했다. 에피소드 3. 아들은 오락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약속한 시간 외에 오락을 할 경우 핸드폰 사용을 못하도록 벌칙을 가해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인간은 금지한 것을 욕망한다라는 라캉의 심리학을 공부한 직후라 오락 금지 대신에 오락 강요를 해보기로 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거실에 가져다 놓고 24시간 오락만 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아들은 10시간째 꼼짝도 안 하고 오락에 몰두했다. 나중에 내가 지쳐서 감독을 포기했다. 그 이후 계속 했는지 안 했는지 나는 모른다. 아들의 오락에 대한 열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에피소드 4.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이 시험인데도 집에도 안 오고 연락도 안 된다고 한다. 아마도 오락실에 간 것 같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한다. 마침 시험 기간이라 강의가 비어 있었다. 그래서 아들을 찾아 근처 오락실 수색에 나섰다. 대여섯 군데를 찾아봐도 아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게 이곳 저곳을 확인하던 중 마침내 한 오락실에서 오락 산매에 빠져있는 아들을 발견했다. 심장의 구동소리가 귀에까지 들리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대응 방안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럴 경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응하겠는가? 조용히 아들 뒤에 가서 한참을 지켜보다 부드럽게 그러나 엄한 목소리로 아들을 불렀다. 뒤돌아보던 아들의 놀라움과 두려움에 찬 표정을 잊을 수가 없다. 한마디 더 했다. 가자. 그리고 집에 가는 도중에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없이 집에 보내고 나는 학원으로 돌아갔다. 그 후로 나는 그 사건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날 나는 나 자신에게 맹세했다. 더 이상 저 녀석을 내 아들로 보지 않기로, 그냥 이웃집 아들로 생각하기로. 그날 이후 우리 관계가 미미하게 회복의 조짐을 보였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그때 기분이 어땠냐? 고 아들에게 물었다. 자기의 등 뒤에서 자신을 지켜보던 나를 본 순간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머릿속이 멍해지더란다. 이제 아빠한테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무 말이 없으니 며칠간 매우 불안하더란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나를 보고 서서히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고 한다. 그때부터 아빠가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는 에피소드를 4를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으로 기억한다. 대학 2학년이 되어 군입대를 기다리고 있는 아들은 아직도 절반은 이웃집 아들이다. 나는 내 아들을 이웃집 아들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그를 제대로 사랑할 수가 있었다.